안녕하세요. 아주대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당뇨병 진료지침 중에서도 혈당 조절의 목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그림에 대한, 이 사진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써있죠. 혈색소,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의 모양입니다. 오른쪽은 헤모글로빈 A1C,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 파란 게 뭐냐, 글루코스입니다. 포도당이 이렇게 붙어있는, 포도당과 실제 혈색소의 결합은 굉장히 이게 견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적혈구가 안에 이 혈색소가 있게 되는데, 이 적혈구의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이 헤모글로빈 A1C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스테이블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할 때도, 그리고 당뇨병의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때도 이 당화 혈색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 당뇨병 신환의 당화혈색소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로는 동네 의원이었고 일부 대학병원도 좀 참가를 했는데요. 2015년 16년도에 920여 명의 당뇨병 신환을 서베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당화혈색소 값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세로축은 나이고요. 가로축은 당화혈색소 값인데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심한 당뇨 또는 심하지 않은 당뇨, 나이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 천차만별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미디안 값의 당화혈색소 값이 7%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7% 미만의 당화혈색소 값이고 절반은 7% 이상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6.5% 미만인 사람이 무려 35%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화혈색소 6.5 미만인데 어떻게 당뇨가 진단됐겠습니까?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이 높아서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6%는 당화혈색소가 6.5에서 7 사이인 경우입니다. 여성은 그 퍼센트가 더 높아서 19%나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당화혈색소의 혈당 조절 목표를 6.5로 할 거냐, 7을 할 거냐에 따라서 자, 요 중간에 있는 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닌 것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혈압 조절이라는 게 있고 혈당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건데요. 고혈압은 수축혈압을 기준으로 140을 진단 기준을 쓰죠. 조절의 목표도 역시 140입니다. 140 미만으로 조절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철저한 조절은 뭐냐? 130입니다. 즉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알부민뇨가 있다든지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철저히 혈압을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때 목표는 철저한 조절은 130이 되는 겁니다. 혈당은 어떨까요? 우리가 혈당을 진단을 할 때 6.5% 당화혈색소 값을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조절의 목표도 6.5%가 되어야 하는 게 혈압과 혈당을 보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7%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단은 6.5%로 해놓고 적당히 조절할 거냐, 느슨하게 조절할 거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혈압과는 이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뇨병 학회 충기학술대회에 가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한 1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당뇨병 신환에게 혈당 조절의 목표를 얼마로 제시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대다수 40% 이상의 6.5% 미만을 얘기했는데 7%를 얘기하신 분이 22%였고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분들이 한 3분의 1 가까이 됐습니다. 자, 혈당을 잘 조절하면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연구는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DCCT, 구마모토, UKPDS 잘 알려진 연구들이죠.
당화혈색소를 8에서 9%한 경우보다는 7%로 조절하는 경우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고 미세혈관 합병증이 더 예방된다, 적게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7이 아니고 6.5 또는 6%까지 조절하면 더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절반은 베네핏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사망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 코드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8.5 이상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낮추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기존의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또는 심장에 자율신경부영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철저한 혈당 조절을 하려는 것이 오히려 사망을 더 위험을 올리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1차 예방, 소위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 당화혈색소가 8 미만인 사람, 듀레이션, 당뇨병 유병기간 15년 미만인 경우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한 조절이 더 좋다. 뿐만 아니고 연구 기간을 넘어서 롱텀 팔로업을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바로 과거에 했던 DCCT, 구마모토, UKPDS 데이터입니다. 혈당 조절을 어떻게 했느냐? 7.2 달성한 당화혈색소 값입니다. 7.1, 7% 이렇게 달성이 된 거고요. 스탠다드 그룹은 9%, 9.4%, 7.9%. 당연히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 그림이죠. DCCT, 일형 당뇨병 대상으로 한 연구긴 한데요. 이 제일 위에 파란색이 망막입니다. 레티노패시가 당화혈색소 값에 따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밖에 신증, 신경병증, 알부민유리아 모든 면에서 다 위험도를 이렇게 낮추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UKPDS 연구죠. 2형 당뇨병 신환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혈당 조절과 합병증을 보는 겁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혈당 조절을 잘하면 할수록 합병증이 줄어드는데요. 특히나 미세혈관 합병증 면이 이 파란색이, 오른쪽에 파란색을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감소합니다. 물론 심근경색도 감소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화살표 표시한 7%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합병증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연구가 바로 이제 어코드 연구, 어드밴스 VADT 연구죠. 좀 더 철저한 조절을 목표로 했다고 그랬는데요. 6%냐, 6.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보다는 실제로는 달성을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6.4, 6.5, 6.9. 자, 그만큼 혈당 조절이 쉽지 않은 건데요. 레날 이벤트, 알부민 유리아 감소하는 걸 보여줬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고드 연구가 사망을 증가시키는 데이터를 보여줬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어드밴스 연구에서 보면 이렇게 이거는 신장과 관련된 아웃컴들이죠. 작게는 20%, 많게는 30% 감소한다 하는 걸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어드밴스 온 연구라는 건데요. 보니까 ESRD가 얼마나 생기느냐 하고 쭉 10년까지 관찰을 해보니까 무려 24%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혈당 조절이 적어도 신장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소위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을 나눠서 이벤트가 어디에서 리스크가 올라가는가 하고 보니까 대혈관 합병증은 7을 넘어가면서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미만이 그럼 타겟이 되겠죠. 미세혈관 합병증 6.5 이상에서 증가하는 거니까 6.5를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임상시험 데이터는 없고요. 역학 자료가 있어서 그걸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뭐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지 안성 코호트 이런 자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년 자료예요. 5,2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아주 심층적인 망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서 망막 합병증, 레티노패시가 나타나느냐 하고 보는 거예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 구간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6.4%가 컷오프 밸류로 제시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안성 코호스트라고 하는 거죠. 역시 여기도 3,400명 정도 2009년, 2010년 시점에 역시 눈 안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당화혈색소 값에 따라서 여러 구간으로 쪼개서 망막 합병증이 누가 동반되었느냐 하고 보니까 제일 마지막 구간에서 아주 의미 있게 그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동반된 사람이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ROC 분석을 통해서 컷오프 밸류를 한번 구해보는 건데 망막 합병증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면 6.6% 당화혈색소 수치부터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심한 적어도 중등도 이상의 망막병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6.9% 이상일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번에 발표를 위해서 따로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당연히 당뇨병 환자도 포함되어 있죠. 2008년, 12년 시점에 1670명을 대상으로 이 어소시에이션을 똑같이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당뇨병의 유병 기간에 따라서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눠서도 분석을 해봤는데 가운데 회색선이 전체 당뇨병 환자인데요. 6.5%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리니어하게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망막합병증이 6.5에서 6.9 구간에도 무려 2.2배나 높더라 하는 거잖아요. 7로 넘어가면 2.8배, 그 다음 5.8, 6.7배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자, 흥미롭게도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10년 미만인 이 초록색 그래프가 대부분의 위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유병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6.5에서 6.9만 돼도 위험도가 망막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무려 4배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10년이 넘는 경우는 6.5 또는 7 그렇게 위험도가 올라가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신환들, 초기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철저히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 분석에 따라서 다 값들이 조금씩 다른데 망막 쪽에서 보면 6.4, 7.4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신장 쪽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높아서 6.8, 7.5 이런 값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잘 조절하면 당연히 합병증을 줄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안타깝게도 제일 문제는 이 저혈당이죠. 당화혈색소를 낮추면 낮출수록 저혈당의 위험이 급격히 상승하는 게 이런 1형 당뇨병 연구에서 뿐만 아니고 2형 당뇨병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코드는 그 외에도 사실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사망의 위험이 철저한 혈당 조절을 했을 때 한 20% 정도 더 많이 발생했다. 뭐 이런 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당뇨병 약제가 어떤 것들이냐 하는 건데요. UKPDS는 70년대, 80년대 했던 연구입니다. 코드는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연구고요. 지금 현재는 2019년이죠. UKPDS 연구할 때는 사용한 약물이 메폴민, 설펀 요소제도 옛날 약들입니다. 글리벤클라마이드, 클로로프로파마이드. 인슐린도 과거에 쓰던 인슐린들이에요. 자, 그런데 2000년대로 올라가면 설포닐유리아, 메폴민, 그 다음 TGD가 들어옵니다. 로시글리타존, 아카보스. 인슐린 중에는 글라진 정도가 추가된 거죠. 자, 이 약들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설포닐유리아 물론 글리메피라이드 쓰고 있죠. 자, 가운데 주황색 표시로 한 거 DP4 이니비터, SGLT2 이니비터, TGD, GLP 아날로그. 자, 이건 굉장히
UKPDS나 오코드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약들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인슐린도 이제 베이잘 인슐린, 좀 더 플랫한 베이잘 인슐린, 그 다음에 쇼덱팅 인슐린도 울트라 쇼덱팅 인슐린 이런 것들을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혈당의 발현이나 이게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도 면에서는 굉장히 세이프한 상황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UKPDS나 오코드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크게 7%냐 6.5%냐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흥미롭게도 미국 내분비 의사들의 모임에서는 6.5를 얘기하고 있고 미국 당뇨병학회는 7% 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6.5를 또 지지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이 밑에 있는 설명은 국제당뇨병연맹 전 세계를 아우르는 IDF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뇨병에서 혈당 조절이 정상에 가깝게 갈수록 합병증이 더 적다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7%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려고 할 때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의 어떤 위험도 이것이 갖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7%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6에서 7% 또는 뭐 6 미만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게 훨씬 좋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미드라인, 미드레인지 밸류 중간에 있는 6.5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이고 특히나 2형 당뇨병 환자 중에 라이프스타일에 의해서 또는 뭐 다이어트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경구약제를 하나 정도 특히나 저혈당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경구약제를 쓰는 경우는 6.5% 적극적인 조절을 좀 제시하자 뭐 이렇게 영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얘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경우에 6.5%를 목표로 제시할 거냐 뭐 이런 얘기죠. 2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short duration 당뇨병이 진단된 초기라든지 적어도 10년 이내 이렇게 유병 기간이 길지 않는 경우 또 앞서 나이스 영국 가이드라인처럼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또는 하나 또는 둘 경구 약제 특히나 저혈당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약제로 혈당 조절이 가능한 경우 또 기대 여명이 아주 길고 심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이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절 6.5%를 타겟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반면에 당뇨병이 뭐 10년, 15년 이상 되고 심혈관 질환 합병증도 있고 신장도 나빠져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목표를 6.5를 제시하기 어렵죠. 자, 그런 경우는 7 또는 심지어 8 뭐 이렇게 특히나 나이가 많은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개별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이번에 중계학술대회 때 당뇨병 진료지침 2019년 제6판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혈당 조절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과거 2015년 판과 비교해보면 당화혈색소 혈당 조절의 목표는 6.5% 미만을 고수한다.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적어도 2형 당뇨병 환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7% 미만을 혈당 조절의 목표로 삼을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의 상태라든지 목표의식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되고 저혈당이 발생하는 정도가 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 여명, 동반한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나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혈당 조절의 목표를 개별화하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